안녕하세요. 최근에 많은 걸 깨닫고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결혼 후 한 번도 실제로 보지 못했던 인간의 본성을 느꼈었는데요. 인간의 본성은 매우 이기적이고 악하기 때문에 부조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가족이라도요. 저에게 매우 기막힌 사연이 있는데 얼마 전에 다 정리가 되었거든요. 가족 이야기라 어디 가서 얘기할 수도 없어서 답답했었는데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애청자 여러분께 털어볼까 합니다. 들어주실 거죠? 저는 3년 전에 결혼했는데 형님은 저희보다 1년 더 먼저 결혼하셨다고 해요. 저랑 남편은 일반 회사원이고 아주버님은 주점 운영을, 형님은 미용사입니다. 시어머니는 미용사인 형님을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하고 싫어하셨어요. 이유는 정확히 모르지만 결혼 전부터 싫어하는 티를 팍팍 내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느꼈을 때는 저희가 결혼한다고 시댁에 인사하러 왔을 때부터였어요. 아버님은 수년 전에 돌아가셔서 어머님 혼자 아들 둘을 장가 보냈는데요. 저희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댁에 와 있는 형님을 거의 몸종으로 부리시더라고요. 저희가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에서 어머님은 저에겐 나긋나긋하고 친절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형님한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대하셨어요. 얘야, 손님이 왔으니 알아서 척척 음료수도 내오고 다 가도 내와야지. 너는 왜 이렇게 눈치가 없니? 예, 어머님 죄송해요. 저도 동서가 너무 예뻐서 계속 같이 있고 싶었네요. 바로 다가상 내올게요. 형님이 일어서자마자 어머님은 바로 형님 흉을 보시더라고요. 아유, 저걸 어떻게 써먹어.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안 들어. 아유, 생각이라는 걸 하고 사는 건지. 그날 처음 봤을 때부터 어머님이 형님을 싫어한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어요. 제 앞에서 저렇게 티를 내시는데 저도 정말 민망하더라고요. 그땐 어머님이 까다롭고 상대하기 힘든 분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결혼하면 저도 형님처럼 미움받고 구박받으며 시집살이 하는 건 아닐지 두려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난 후에도 어머님이 저에게 대하는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형님을 더 나무라더라고요. 저를 두고 형님에게 구박을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 않으셨어요. 형님도 저희 결혼 초반에는 엄청 눈치 보면서 살았었죠. 제가 형님이라면 서러워서 못 살았을 것 같아요. 어머님이 너무하신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저희 시댁에는 제사가 1년에 두세 번 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직접 만들고 치우는 방식을 고집하시는 시어머님 때문에 일이 고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알고 결혼했기에 크게 힘들다고 느껴지진 않았어요. 어머님이 형님한테 대하는 태도 때문에 시댁에 가기가 싫었어요. 큰애야, 작은애 회사 다니느라고 힘들어. 네가 좀 마무리하고 가라. 작은애는 어서 들어가고. 예, 어머님. 제가 그 생각을 미처 못했네요. 동서, 오늘 고생 많았어. 임원하고 들어가 봐. 여긴 내가 정리할게. 아니에요. 어머님, 저 괜찮아요. 형님, 저 할 수 있어요. 같이 하면 빠르잖아요. 같이 해요. 아니야, 작은 애야. 이런 건 큰애가 잘해. 큰애한테 하라고 하고 작은 애는 얼른 들어가 봐. 시어머님은 제 손에 끼고 있던 고무장갑까지 뺏어서 주방에서 끌어내셨고요. 어머님이 등을 떠미는 터라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때는 그냥 돌아왔어요. 그날 형님께 너무 민망하고 죄송했었어요. 어머님은 편애를 너무 티나게 하셨고요. 그걸 묵묵히 견뎌내는 형님이셨어요.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남편한테도 혹시 어머님과 형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았죠. 여보, 혹시 어머님과 형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 어머님이 형님한테 너무 함부로 하시고 형님은 너무도 당연하게 잘 견뎌내고 뭐가 있는 것 같아서 어머님이 나한테는 너무 잘해주시는데 형님한테 하는 거 보면 전혀 다른 사람 같아. 뭐 이상한 일은 없었는데? 나도 잘 몰라.
형이 결혼한다고 해서 결혼한갑다 했거든. 엄마가 당신 예뻐해주면 좋은 건데 뭘 그래? 쉽게 생각해. 그래? 나한테 잘해주시는 건 감사한 일인데 혹시 내가 형님처럼 그런 대우를 받을 수도 있을까 봐 하는 우려인 거지. 내가 느끼기에는 잘 모르겠던데. 당신이 좀 예민한 거 아니야? 윗사람 입장에서 며느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있는 거지. 특별히 뭐 구박한다고 느끼는 건 없었어. 아니야. 방금 전에도 나는 회사 다니느라고 먼저 들어가라고 했잖아. 형님은 미용실에서 매일 일어서서 일하는데 일의 강도를 치면 형님이 더 하실걸? 그건 당신 생각이고 형수님도 연차 많아서 매일 서서 일하진 않을 거야. 게다가 먼저 들어가라고 하면 더 좋지 뭘 그래? 쉽게 생각하자. 자꾸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 법이야. 남자들은 이런 상황에 둔감한 것 같아요. 갈 때마다 형님이 구박받는데 제3자여서 모르는 걸까요? 비교적 주방에 덜 들어와서 모르는 걸까요? 무심한 남편은 시동생이라 눈여겨보진 못했다고 치더라도 아주버님은 형님의 남편이니까 이런 상황 잘 느낄 테고 형님이 집에 가면 무조건 아주버님한테 말씀드릴 것 같은데 누구 하나 구박받는 형님을 도와주는 사람은 없어서 참 속상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제가 중심을 잡고 손 아랫사람으로서 제가 할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형님께 수시로 연락드리고 상의할 것도 의논해가면서 잘 지내보려 노력했었죠. 다행히 형님은 친절한 성격의 소유자로 저의 호의에 호감으로 대해주셨어요. 동서 생기니까 좋네. 이런 상의도 할 수 있고 말이야. 뭔가 전우가 생긴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 형님, 저도 형님이 제 형님이라 좋아요. 결혼하면 형님 동서 사이에 많은 트러블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긴장도 잔뜩 했었는데 마음이 넓은 형님이 있어서 제가 든든합니다. 의지 많이 할게요. 서로 의지하면 정말 좋겠다. 그지? 그런데 의지는 내가 더 되는 것 같아. 내가 힘들 때 동서한테 기대도 되지? 물론이죠. 힘들 때 저 찾으세요. 제가 꼭 형님 편 되어드릴게요. 저 형님 많이 이해하고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친절한 형님은 시어머님의 예쁨을 받는 저에게 질투나 질타하지 않고 정말로 잘 대해주셨어요. 정말 천사 아니에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상황적으로 제가 싫을 것도 같은데 오히려 저를 받아주시려고 하고 안아주려고 하는 형님께 매우 감동했었답니다. 그런 바다 같은 형님 덕에 동서지간 사이에는 트러블이 없었어요. 그래서 관계가 좋았고요. 시댁은 한 달에 한 번씩 꼭 가야 했는데요. 제사나 생신 그런 날이 있거나 아니면 친목 도모를 위해 만나는 거였어요. 그럴 때마다 남자들이 주방 일을 돕긴 하는데 많이 돕진 않고요. 그냥 거드는 식이었어요. 상추를 씻는다거나 무거운 것을 나른다거나 그런 식이었죠. 그래서 시어머님 곁에 꼭 붙어 있지 않았는데 시어머님은 남자들이 없을 때만 형님을 구박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머님은 말끝마다 형님을 무시했어요. 형님이 조그마한 실수라도 하면 질타부터 하셨죠. 아유, 저 썩을 거 제대로 하는 것도 없어. 전현이 우리 살림 다 부시네. 뭐 저런 것이 우리 집에 들어왔을 거? 아우, 정말 싫다 싫어. 형님이 듣는데도 대놓고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듣는 제가 다 민망하더라고요. 못 듣는 척을 제일 많이 하긴 하는데 저 바로 앞에서 말씀하시면 진짜로 어떤 반응을 해야 할지 머리가 멍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형님이라면 정말 어머님이 너무 싫을 것 같아요. 저라면 다시는 시댁에 안 오죠? 그럼에도 형님은 꾸역꾸역 와서 어머님께 욕먹어가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제가 더 답답해지는 거죠. 그런 말을 들어도 형님은 그저 죄송하다는 말뿐이었고요. 단 한 번도 반격을 한 적이 없습니다. 듣는 제가 억울하고 답답해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도대체 형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어떤 마음이실지 궁금해서 물었어요. 형님은 어머님이 밉지도 않아요? 저렇게 나쁘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한마디도 대들지 않으세요? 형님이 뭐가 모자라서 그러세요? 아유, 확 한마디 하세요.
아니야, 동서. 나는 괜찮아. 어머님이 표현을 좀 나쁘게 하신 거지. 사람 자체는 정말 좋으신 분이야. 동서, 내 걱정해줘서 고마워. 형님, 형님도 아시겠지만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보는 거예요. 참는 게 능사가 아니고요. 참는 게 나를 지키는 방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님도 참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등서. 나는 어머님 좋아해. 존경하고. 내가 참 답답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동서, 난 괜찮아. 그리고 어머님도 이해돼.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었다면, 나도 동서처럼 사랑받으면서 살았겠지. 부럽다, 동서. 형님, 그럼 앞으로 제가 필요할 때는 꼭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두 팔 다 걷어붙이고 다른 일 제쳐두고 형님 먼저 구할 거니까요. 아셨죠? 저희가 이런 말을 나누는 와중에도 어머님은 티를 내면서 편애하더라고요. 작은 애는 일로 와서 이것 좀 알려주고 큰애 너는 그거마저 다 만들고 거실 손걸레로 싹 닦아놔. 알았어? 옆에서 지켜보기도 힘든 나날이 연속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대놓고 형님과 저를 편애하셨고요. 형님은 그걸 다 듣고 감수하고 있으세요. 당사자가 아닌 이상 제가 대들면 더 웃긴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저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방관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죄스러웠어요. 이건 제 가치관에 맞지 않는 행동이었어요. 너무 고민이 되어서 남편한테 물었어요. 어머님이 형님한테 구박하고 면박 주시는 거 나는 보고만 있어야 할까? 형님은 괜찮다는데 내가 너무 난리치면 그게 더 경우가 아닐까 봐.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야. 싫은 말 못해서 손해를 얼마나 많이 본 사람인데. 당신이 우리 엄마를 모함하는 거 아니야? 처음에는 자기 엄마가 그럴 일 없다고 길이길이 날뛰더니 제가 한 번은 형님을 쥐잡듯이 잡은 것을 녹음했어요. 그랬더니 남편도 생각을 해보더라고요. 그러곤 형님도 가만히 있으니 저도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저도 그냥 보고만 있었네요. 제가 어머님이 형님 면박 주실 때 제가 더 난리치면 형님이 더 우스운 상황이 될 테니 저도 고개 숙이고 못 들은 척을 했습니다. 언젠간 형님이 용기 낼 그날을 기다렸죠. 그런데 그날이 머지않아 다가왔어요. 형님이 어느 날 교수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형님은 교수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제일 먼저 어머님께 전화해서 알렸대요. 어머님은 저에게 전화해서 알려주셨고요. 그때 살짝 울먹거리셨는데 형님 말씀처럼 정말 어머님이 형님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너무 잘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형님이 일하면서 뭔가 바빠 보였거든요. 쉬는 날이라 했는데도 할 일이 있다고 출근해야 한다고 했던 게 있었는데 그게 글쎄 교수를 준비를 했었나 봐요. 그런 와중에도 시댁에 와서 몸종 노릇을 한 거예요. 정말 대단하시죠? 그런데 형님은 교수가 되고 난 후부터 완전 사람이 변했어요. 시어머님도 형님이 교수가 된 후로 태도가 변하셨고요. 그렇게 구박하던 형님을 엄청 예뻐하시고 아무 죄도 없는 저를 미워하기 시작하셨죠. 그 이유는 형님이 좀 어머님을 조종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이제부터 제사는 사서해요. 아니면 동서한테 하라고 해요. 저는 수업 준비 때문에 바빠서 못해요. 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래도 어떻게 사서 하니. 제사는 정성이라고 그랬다. 조금만 장 봐서 조금만 움직이면 되는데 사서 하기에는 좀 그렇지. 그럼 바쁜 너는 일하고 작은 애 보고 하라고 할게. 작은 애야, 너 혼자 할 수 있지? 형님 한마디에 너무도 당연하게 모든 일이 저한테 떠밀려왔어요. 저는 당연히 적잖이 당황했고요. 왜냐하면 저도 여태껏 뭘 주도해서 음식을 한 적이 없었고요. 뒤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 움직이거나 거드는 것밖에 한 적이 없어서 저 혼자서 제사를 감당하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긴 했어요. 예? 저 혼자 그 많은 음식들을요? 아니요, 어머님, 저 못해요. 형님도 못하시면 그냥 사서 해요. 돈은 형님이랑 제가 댈게요. 동서, 돈 많아? 돈은 내가 내면 되고. 어머님이 원하는데 동서가 할 수 있는 건 해야지.
저 그 많은 건 못해요. 할 수 있는 거라면 소고기 묵국 정도 끓이는 거죠. 그것도 4인분밖에 못하는데. 동서! 못한다는 말이 어디서 나와? 인터넷 보면 레시피 다 나와 있어. 그것 보고 하면 돼. 날밤을 새서라도 다 해와야지. 시집을 아주 쉽게 보네. 그래, 너도 좀 해봐라. 네 형님은 매번 그렇게 했어. 제사 음식이 뭐 그리 힘든 것도 아닌데 너 너무 엄살이 심하다 얘. 일단 해보는 데까진 해봐. 형님이 교수가 되자 형님은 어머님께 갑질하는 며느리가 되었고요. 무슨 큰 벼슬을 얻은 것 마냥 어머님을 부렸어요. 어머님은 형님이 했던 모든 일을 저에게 떠넘겼어요. 저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결국 그의 제사 명절 때 제가 형님이 했던 시다바리 역할을 다 하게 되었습니다. 할 사람이 없는데 어떡해요. 제가 다 할 수밖에요. 그렇게 새벽까지 음식 치우고 설거지하고 겨우 집에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형님이 전화 오시더라고요. 동서, 어제 제사 진행해보니까 어때? 많이 힘들지? 그러게. 제사가 보통 일이 아니야. 예, 형님. 아무래도 근데 저 이렇게 못하겠어요. 앞으로는 사서 하든지 아니면 제사를 없애든지 어머님께 말씀드려보려고요. 어머, 무슨 소리야. 그동안 동서 제사 때마다 하는 거 없이 어머니 등에 업고 놀았는데 그 짓도 나도 좀 해봐야지 안 그래? 이제 어머님도 내 편이 되었겠다. 나도 동서 시집살이 좀 시켜보자고. 수고했고 다음에 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죠? 형님이 구박받던 시기에 별거 아니라고 저를 배려해줬던 게 진심은 아니었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고요.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복수하는구나 했어요. 어머님도 이제는 형님이 집안의 실세가 되니까 형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저 혼자 지켜주는 사람 없이 억울할 뿐이었습니다. 그 후로 얼마 뒤 또 제사가 돌아왔어요. 저는 저를 지킨다는 생각으로 이번에는 남편한테 선포했어요. 이제부터 나 시댁에 안 갈 거야. 가고 싶으면 당신 혼자 가. 나 혼자 그 고생 다 할 수 없어. 아유, 왜 그래? 내가 결혼 전에도 말했잖아. 우리 집 제사 몇 번 있고 그건 꼭 해야 하는 일이라고. 나도 가서 돕잖아. 저번에 형수님이 아프셔서 못한 걸 이렇게 화낼 일이야? 뭐? 형님이 아프셨다고? 당신한테는 그렇게 말했구나. 형님 그동안 어머님께 당한 수모 나한테 되갚으려고 일부러 그러신 거야. 나한테는 어떻게 말했는데 시집살이 시키겠대. 형수님이 무슨 억하심정으로 당신한테 그러겠냐. 오늘은 전과 다른 분위기일 테니까 일단 가자. 어? 남편은 저를 계속 설득시켜서 시댁에 데리고 가려고 했지만 저는 끝까지 안 갔습니다. 결국 남편 혼자 시댁에 제사를 지내러 가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시어머님은 남편을 앞세워 모든 제사용품을 싸서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네가 우리 집에 안 온다고 하니까 우리가 왔다. 큰애도 이리로 온댄다. 왜 이런 일을 하게 만들어? 어머님은 저희 집에 와서 가만히 누워만 계셨고요. 저는 죽어라 일만 했죠. 형님은 제사 지낼 시간이 되어서야 얼굴을 내미셨고요. 아주 잘하네 동서. 봐봐 하면 된다니까. 자, 잘했으니까 돈 줄게. 이 정도면 되겠지? 아니요. 됐어요. 돈 필요 없어요. 제가 무슨 돈 주면 일하는 아줌마예요? 됐어요. 넣어두세요. 동서, 수고비야 수고비. 나 때는 말이야 수고비 따윈 없었어. 그냥 당연하게 일만 했지? 내가 더 윗사람이라서 주는 거야. 받아. 그래, 교수 형님이 주는데 그 돈 받아라. 어른이 주면 감사하다고 하면서 받는 거야. 저는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기분 나쁜 티를 확 내며 안방으로 들어왔죠. 제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죠? 제가 뭘 잘못했나요? 형님이 교수면 교수지 왜 모든 일을 저한테 다 시키고 그 수고를 왜 돈으로 받아야 하는 건가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며느리는 교수든 대통령이든 똑같은 거지요. 직업에 따라 처우를 달리하면 그게 부모입니까?
어머님께 일단 매우 실망했고 형님께는 화가 났죠. 전 앞으로 시댁을 위해 절대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제가 일을 안 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얼마 뒤 형님네가 이사를 했는데 교수가 되고 나서부터 미용사 할 때와는 다르게 엄청난 연봉을 받게 되었으니 좀 더 무리해서 더 좋은 동네에 50평대 아파트로 들어갔대요. 그곳에서 시댁 식구들과 집들이도 했는데요. 그날 제가 마음 먹고 가서 저한테 일을 시키는 것을 다 커트했습니다. 일부러 손과 발목을 다친 척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도우미 노릇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음식도 다 싸오고 자진해서 설거지도 다 하시고 어머님이 그렇게 하시면 형님이 도울 법도 한데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어머님을 이리 부르고 저리 불러서 일을 다 시켜 먹더라고요. 그리고 보상으로 용돈을 쥐어줍니다. 어머님,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일한 값이에요. 음식도 만들어 오셔서 좀 더 넣었어요. 아이고, 이렇게나 많이? 별거 한 거 없는데. 세상에, 이렇게 많은 돈을 다 받아보네. 고맙다, 얘. 그리고 이 돈은 어머님 친구들 만나면 맛있는 거 사세요. 교수 며느리가 사주는 거라고 하면서요. 아유, 아니야. 아까 준 것도 많은데. 전에 준 것도 아직 많이 남았어. 이 돈은 너 써라. 아이, 나한테 이렇게 많이 주면 어떡해? 아이, 그럼 이 돈은 옷 사 입으세요. 명색의 교수 시어머니인데 명품 정도는 입어야죠. 아셨죠? 내일 백화점 가서 옷 사 입으세요. 어머님은 형님한테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도 돈을 또 받으니까 입이 귀에 걸리셨어요. 돈이 좋긴 좋나 봐요. 그렇게 무시하고 구박하던 형님을 저렇게 애지중지할 수 있게 만드니까요. 점점 형님은 갑이 되었고 어머님은 을이 되셨죠. 형님이 돈도 잘 버니 시어머니 용돈도 팍팍 주니까 형님을 더 예뻐하네요. 어머님은 형님이 교수가 되신 걸 아주 좋아하셨는데 미용사라고 하면 뭔가 없어 보이는 직업이었는데 교수라고 하니까 자기 위신도 세워지고 대단한 며느리의 시어머니가 된 것 같아서 아주 만족스럽대요. 그런데 그건 저와 별개잖아요. 제가 형님 직업이 좋은 게 저한테 큰 이득이 될 만한 것도 없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다른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날은 어머님이 며칠 전에 연락이 오셔서 저보고 반차를 쓰고 형님네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말씀 안 해주시고요. 자기 한 번만 도와달라고 사정사정을 하길래 너무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알았다고 하고 그날 반차를 쓰고 형님네로 갔죠. 어머님이 계셨고요.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님, 저 왔는데 무슨 이유로 절 여기로 부르셨어요? 그나저나 왜 어머님이 앞치마를 입고 계세요? 오늘 네 형님 친구들이 집들이 하러 온대. 그런데 수업 때문에 집 정리나 음식 준비할 수가 없다고 한다. 그래서 내가 해주기로 했어. 그런데 저는 왜 부르신 거예요? 어머님이 하시기로 하셨으면 어머님이 하셔야죠. 예, 넌 머리가 비었니 뭐니? 나 혼자 이 많은 걸 언제 하니? 나는 음식 할 테니까 넌 저기 집 좀 정리 좀 해라. 아니요, 어머님. 저는 이런 일인 줄 모르고 왔어요. 어머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면 어머님 혼자 하세요.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뭐? 뭐라고? 저 썩을 것? 예, 내가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너 어떻게 그냥 갈 수 있어? 예. 아유, 저 썩을 것. 제가 영문도 모르고 형님 집에서 와서 몸종 노릇을 왜 해야 해요? 이건 제가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게 형님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어머님은 뒤에다 대고 욕을 하시대요. 네, 이제 어머님과의 관계가 이제 끝났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계획이었습니다. 너무 화가 났지만 갈 데도 없고 집으로 갔어요. 물을 한 잔 마시고 진정해 보려고 했는데도 쉽게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혼자 앉아 씩씩거리고 있더니 형님께 전화가 왔어요. 왔었다며? 내가 일부러 어머님께 동서랑 같이 하라고 했는데 그냥 갔다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어머님이 엉망진창으로 해놨잖아 지금. 그래도 어떻게 왔다가 시어머니 혼자 놔두고 갈 수가 있어? 형님, 제가 그 일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제가 형님하고 어머님께 약속했나요? 전 그런 적 없어요. 저 부릴 생각 마시고요.
형님은 형님 일 잘하시고 도리 지키며 사시면 돼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야, 네가 나보다 잘났어? 네가 나보다 더 돈 잘 벌어? 어디서 훈계야 버릇없게. 형님, 앞으로 이런 말 하실 거라면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저 형님 하나도 반갑지 않고요. 평생 연락 안 해도 되니까 저 이용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아셨어요? 형님께 으름장을 냈습니다. 이 정도로 하면 말을 알아들었겠지 싶었어요. 그런데요, 그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김장날이 되어서 형님을 또 만나야 했어요. 그날 시댁에 갔더니 형님이 또 미운 짓을 하고 있대요. 아침 일찍 와서 거두기는커녕 누워서 입으로만 일을 시키는 거예요. 동서, 이건 너무 맛이 없다. 손맛이 없어서 그런가? 뭐가 문제야? 이건 맛이 이상한데? 맛이 이상하면 형님이 좀 해보세요. 저도 어머님이 넣으라는 대로 넣고 있는 거예요. 또 말 대꾸 하는 것 좀 봐. 대체 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감히 교수한테 대들어? 동서 대학도 안 나왔어? 대학교 다닐 때 교수한테 대들었냐고? 교수도 교수다워야 교수 대접을 해주죠. 제가 맞는 말만 하니 말빨이 안 되는 형님은 다른 것들로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아우, 여기 다 튀었잖아. 조심히 좀 하지. 이러면 나중에 치우기 힘들어. 그리고 나 물 좀 갖다 줘. 빈속에 김치만 먹었더니 속이 너무 쓰리네. 일도 안 하면서 왜 아침 일찍부터 왔는지. 게다가 먹고 누워서 꼼짝도 안 하면서 이거 갖다 달라 저거 갖다 달라 하는데 슬슬 열이 오르더라고요. 김장이 좀 힘든 일이에요. 전날에 배추 절인 거 물로 다 씻고 양념할 재료들 다 씻어서 자르고 버무르고 속 넣고 설거지하고 밥까지 먹어야 하는데 저 형님이라는 사람은 자기 교수 됐다고 무슨 상전이 된 듯 누워서 입만 나불거리고 있었어요. 바빠 죽겠는데 거들지 않을 거라면 가만히나 있지. 왜 입을 방정 떨까요? 남편과 아주버님은 둘이 김장김치에 먹을 고기와 횟감을 사러 간다고 해서 없었고요. 누구 하나 그 입을 말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머님도 화가 나시는지 그날따라 표정도 어두우시고 형님 말에 대꾸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누워서 이래라 저래라 너무 열이 받고 더 이상 도를 넘은 형님의 심부름을 해줄 수가 없어서 한 소리 했습니다. 형님, 여기 왜 오신 거예요? 저 잡으려고 오신 거예요? 손 하나 까딱하지도 않고 저랑 어머님이 만든 김치도 가져갈 거잖아요. 일하기 싫으면 나중에라도 오지. 왜 새벽부터 와서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사람을 시켜요. 물은 형님이 떠다 드세요. 손발은 멀쩡하잖아요. 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하니까 형님은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 저를 흘겨보는 게 아니겠어요? 동서, 너무 까분다. 재수없게. 윗사람이 아랫사람 시킬 수도 있는 거지. 어디다 대고 교수한테 말대답이야, 이년이. 순식간에 형님은 제 뺨을 치셨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어디 사람이 할 짓이 없어서 사람한테 힘을 가하나요? 어안이 벙벙해서 멍해졌었죠. 형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 얼굴 치신 거예요? 아주 막장까지 가보겠다는 거예요? 왜, 아팠니? 김치로 한 대 더 때려줄까? 몇 대 맞아야 정신 차릴래? 아우, 이게 진짜 넌 좀 맞아야 정신이 들지? 형님은 잘 만들어 놓은 김치를 들었어요. 저를 치려고 그러는 것 같았어요. 그때 바로 앞에서 제가 형님한테 당하는 것을 직접 본 시어머님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으셨는데요. 형님이 김치를 들자 벌떡 일어나 형님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이 미친 것이 어디서 난리를 피워? 작은 애가 뭘 잘못했어? 틀린 얘기 하나도 없구먼. 형님은 머리채 잡혀서 비명을 지르다가 가까스로 어머님의 소나기에서 풀려났어요. 그리고는 어머님을 밀쳤고요. 그 힘에 어머님은 나가 떨어졌어요.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어. 며느리가 시애미한테 손을 대네. 아이고. 어머님도 저 교수 돼서 좋아하셨잖아요. 동네방네 미용사 하던 며느리가 교수 됐다고 자랑하고 다녔잖아요. 집안의 자랑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저를 이런 식으로 대하실 거예요? 제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교수는 무슨 얼어 죽을?
너 교수인 거 맞니? 내가 니네 학교에다가 확인해 보니까 너 같은 교수 없다는데. 어디 학교 무슨 학과야? 예? 아, 어머니, 그게 무슨... 아니에요. 저 교수예요. 그래서 월급도 많이 타고 그래서 이사도 가고 어머님 용돈도 드린 거잖아요. 내가 하도 이상해서 전화를 해봤어 이거사. 네가 교수가 될 수 있는 애가 아닌데 교수라고 하니까 내가 한번 확인해 봤다. 어머님, 아니에요. 그럼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어머님 용돈도 드리고 이사도 갔겠어요? 무슨 그런 오해를 하세요. 재직증명서 가져와요. 그거 다 대출받은 거잖니. 으이, 이 미친년아. 너 같은 게 어떻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어떻게 내 아들을 꼬아내서 우리 집을 망치는 거야. 이 나쁜 거사. 내가 처음부터 너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었는데 다 내 탓이다. 내 탓이야. 어머님은 가슴을 치시며 우시더라고요. 형님은 모든 게 사실인지 막연자실한 표정을 지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요. 뺨 맞은 저는 그 둘을 가만히 보고 있을 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어머님은 우시면서 주저리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저거 처음부터 알아봤다. 20년 전에 나랑 가장 친한 기정이 엄마 빵집에 일하러 왔을 때부터 내가 알아봤었어. 내가 그때 아르바이트생 뽑을 때 같이 있었는데 기정이 엄마가 저거 얼굴 예뻐서 뽑는다는 걸 내 반대했었지. 그런데 기정이 엄마는 마음에 든다고 결국 뽑더라. 그랬더니 전현이 그때 그 빵집에 있던 돈들 다 갖고 튄 거야. 그때는 다 현금 장사잖니. 얼마나 돈이 많았는데 그 돈을 다 갖고 튀어? 기정이 엄마 충격으로 며칠 알아누웠다가 며칠 후 저것이 잡혔는데 그 많은 돈을 다 썼더더라. 썩을 거. 그때 용서해주지 말고 빵에 쳐넣었었어야 됐는데 그년이 15년 후에 우리 큰아들이랑 결혼한다고 올 줄은 누가 알았겠어? 예? 어머님, 지금 형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실화예요? 세상에, 말도 안 돼요. 전년도 내가 그 동네에서 이사를 갔고 그 빵집 주인과 친하다는 걸 꿈에도 몰랐겠지. 내가 처음 만난 날 내가 너 안다고 말했을 때 그때는 도망가야지. 내가 빵집 사건 때문에라도 결혼 반대한다고 하니까 뻔뻔하게 어떻게 거기서 머리를 굴릴 생각을 했니? 형님은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훌쩍이고 있으셨어요. 어머님이 하시는 말을 묵묵히 듣고 있다가 힘들게 입을 열었죠. 어머님,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저희 남편 많이 좋아했어요. 포기가 안 되는 걸 어떡해요? 사랑 좋아하네. 너는 내 아들 배경이 좋은 거겠지. 우리 아들이 동네에서 주점도 꽤 오랫동안 하고 수입도 안정적인 데다가 성격도 좋아 보이니까 네가 달려들었잖아. 그 반반한 얼굴 믿고. 가만히 있는 애 꼬셔가지고 네가 결혼하자고 부추겼잖아. 그리고 그때 시장에 갔던 남편과 아주버님이 돌아오셨는데요. 심각한 분위기에 누구 하나 말리지도 못하고 눈치만 볼 뿐이었어요. 저 역시 조용히 하라고 두 사람한테 눈치 줬고요. 형님은 계속 고개 숙인 채 말없이 눈물만 훔칠 뿐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속에 한이 많으신지 말씀을 계속하셨어요. 처음에 네가 나한테 너 뭐 한다고 했었냐? 미용실 사장이라고 했었지. 알고 보니 미용실에서 일하는 직원이었고 또 내가 결혼 반대하니까 너 나한테 임신했다고 했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혼시켰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었고 내가 임신만 아니었어도 그 결혼 안 시키는 거였는데 너한테 또 속았었지. 너는 처음부터 모든 게 다 거짓인 사람이야. 내가 그걸 망각했어. 내가 더 모질게 냈어야 했는데 그래서 내가 너를 내쫓았어야 했는데 네 년이 어디서 기고만장해가지고 나를 또 속여. 뭐? 교수? 어머님 죄송해요. 저를 계속 미워하시고 동서는 예뻐하시니까 저도 예쁨 받고 싶었어요. 동서만 예뻐하시는 어머님이 너무 야속했다고요. 저도 예쁨 받고 싶었다고요. 그래서 더 좋은 직업을 갖고 돈을 더 많이 번다고 하면 어머님이 저를 더 예뻐해 주시지 않으실까 해서 그런 거예요.
이 모지라, 이 모질한 사람아. 나는 설마 했다. 그래도 네가 교수가 되었다고 하길래 나도 네가 나한테 잘 보일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나한테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주는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모질게 굴었던 거 미안해서 그래서 잘해주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그것마저 거짓이라니. 오늘도 네가 갑질하는 거 보고 언제까지 그러고 있나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 싸가지 없는 것이 줄 풀어주니까 정신 나간 망아지처럼 계속 날뛰고 있네. 나는 도대체 너를 어떻게 믿고 살아야 하냐. 제가 들어도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도둑이 며느리 되겠다고 찾아왔고 직업도 거짓말, 임신했다고 해서 결혼까지 시켰는데 그것까지 다 거짓말이라고 하니 어머님은 배신감이 차 올랐었겠죠. 그래서 많이 미워할 만도 했다 생각했어요. 형님도 지속적인 어머님의 구박에도 참고 넘긴 이유가 다 있었네요. 이런 사기를 쳤는데 찍소리 못하고 살아야지 했던 거지요. 잘한 게 없잖아요, 잘한 게. 임신 거짓말만 아니어도 결혼을 안 시켰을 텐데 그 거짓말에 속아 결혼까지 한 거니까요. 그래서 어머님은 형님이 너무너무 미웠대요. 그래서 그렇게 모질게 대하셨고요. 그런데 교수가 되었다니 거기서 마음이 좀 풀어졌다고 합니다. 도둑년의 사기꾼이지만 자기한테 잘 보이기 위해 자기 개발을 계속한 게 예뻐 보였대요. 그런데 그것마저 거짓이라니 모든 가족들이 다 놀랐고요. 입이 떡 벌어졌죠. 게다가 돈까지 대출을 받아 있는 척하며 썼으니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할까요? 어머님, 제가 남편이 너무 좋아서 그랬어요. 어머님은 저를 대놓고 미워하시는데 제가 뭐라도 되면 어머님이 저를 예뻐해 주실까 봐 그랬다고요. 죄송해요, 어머님. 어머님이 동서가 들어오자 절 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도 불안한 마음에. 당신 이게 사실이야? 나한테까지 속인 거야? 임신 사건 이후로 나한테 절대 거짓말하지 않기로 했잖아. 나한테까지 속이면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고 살아? 나도 이제 당신 감당이 안 돼. 우리 이제 이혼해야겠다. 미안해. 제발 이혼만은. 나 사실 미용실에서도 잘리고 갈 데도 없어. 빚도 산더미인데. 제발. 뭐? 미용실에서도 잘렸다고? 그럼 그런 계산도 안 하고 무작정 거짓말부터 하고 대출받은 거야? 세상에. 내 탓 아니야. 계속 손님들이 컴플레인 걸고 죄송하다 보상해준다고 해도 고소한다고 하니까 나도 화가 나서 그만한다고 사표 냈어. 실적도 잘 나오지도 않고 계속 설 자리가 없는 것 같아서 계속 그만두려고는 했었거든. 더 볼 것도 없다. 넌 처음부터 만나지 말았어야 했어. 우린 가족도 아니고 뭣도 아니야. 난 이제 너 안 보고 싶다.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말고 집에 가서 짐 싸라. 우리 이제 끝이다. 아주버님은 화가 난 얼굴로 형님을 억지로 끌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다음 날 바로 아주버님께 전화 왔는데요. 재수 씨, 저희는 이혼합니다. 나도 도저히 이런 여자와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일단 별거부터 할 거고요. 이혼은 차근히 준비해 갈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죄도 같이 고소했어요. 그래서 말인데 재수 씨도 어제 이 사람한테 맞은 거 고소하고 싶으면 고소하세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이 사람도 죄 지으면 벌 받고 정신 차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예, 아주버님. 저도 그 부분 고소해야겠네요. 저도 당한 것이 많아서 이대로는 못 넘어갈 것 같아요. 진행되는 사항은 차후에 계속 연락드릴게요. 근데 아주버님, 저 그날은 제대로 못 물어봐서 그러는데 어떻게 아주버님은 형님이랑 같이 사시면서 형님이 교수가 된 걸 깜빡 속으실 수 있으셨어요? 분명히 학위 받고 학교에 이름이 올라간 것도 확인하려 치면 확인이 되잖아요. 알고 보니까 와이프가 실제로 학점은행식으로 공부는 계속 하고 있긴 했어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교수 준비 중인 건 알고 있었고 집에다가는 교수 될 때까지 비밀로 하자고 해서 말 안 하고 있었죠. 근데 도중에 포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강의하는 건 사진으로 다 봤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교수가 돼서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와이프가 다니는 미용실 원장이 교수가 됐는데 그 원장 따라다니면서 강사로 초빙돼서 몇 번 학교에서 강의를 한 거였더라고요. 아휴, 그때 강의하는 사진들을 저한테 보여줬는데 그 사진들 보고 깜빡 속은 거였어요. 저희 아주버님은 주점을 하니까 밤 장사를 하다 보니 낮에는 출근하는 형님과 자주 볼 수도 없었고 주말에는 제일 바쁘다 보니까 퇴근하고 돌아오면 씻고 바로 쓰러지듯 주무셨다고 해요. 그러니 형님과 단 30분도 이야기하는 시간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불가능하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살다 보면 남편이랑 10분도 대화를 안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 아주버님을 속이려고 치면 충분히 속이겠더라고요. 형님은 그날 이후로 가족들을 번갈아 가며 찾아와 매달렸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미 직업도 없는데 벌려놓은 일은 많고 수습할 사람은 필요하니 아주버님께 빌붙으려는 거죠. 그 비는 와중에도 거짓말을 또 치더라고요. 어머님, 사실 저 암이래요. 사기라서 오래 못 산대요.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남편과 어머님 곁에서 살다가 가면 안 될까요? 뭐? 암? 참네. 얘, 너 기억 안 나니? 네가 나 데리고 병원 가서 같이 건강검진 한 거 그게 불과 한 달 전이다. 그리고 그때 했던 건강검진 결과가 어제 우리 집에 도착했는데 네 것도 집에 받을 사람 없어서 우리 집으로 주소해 놓은 거 기억나지? 내가 어제 뜯어보니 멀쩡하다더라. 아우, 인연이 어디서 또 사기를 쳐. 그런 거짓말은 하는 게 아니야. 정말 기가 막히죠. 왜 언젠간 다 들통날 이런 거짓말을 할까요? 형님은 상황에 몰리면 거짓말을 하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결국 형님은 이혼을 했고요. 아주버님은 혼자가 되셨습니다. 아주버님은 이혼하기 전까진 몸에서 불이 활활 타며 큰 호랑이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혼 후에는 기운도 없어 보이고 뭔가 바람이 쏙 빠진 튜브 같아요. 이혼의 충격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람 좋아하는 분이시고 해서 빠르게 쾌차하지 않을까 했는데도 쉽지는 아닌가 봅니다. 이제 40인데 혼자 지내는 게 아까워서 어디 좋은 여자 없는지 제가 다 찾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어머님도 충격을 많이 받으셨는데 계속 응어리가 남으셨는지 가슴을 치시고 한숨을 푹푹 쉬세요. 그리고 뜬금없이 저한테 사과를 하기도 합니다. 작은 애야, 아유, 내가 전에 너한테 모질게 굴었던 거 미안해. 내가 그땐 왜 그랬는지 몰라. 그 꾼한테 홀라당 넘어가서 내가 너한테 못할 짓 한 것 같다. 미안해. 아유, 어머님, 이젠 다 지나간 일이고요. 자꾸 그때를 떠올리지 마세요. 그럴수록 어머님만 힘들어지세요. 전 괜찮아요. 저는 다 잊었으니까 이제 어머님도 편안해지세요. 온 가족의 마음을 다 해집고 간 그 여자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소식도 안 들려요. 제발 어딘가에서는 잘 살아있으면 좋겠네요. 욕심이 과하면 화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형님이 조금만 욕심을 부렸다면 자신의 위치는 좀 낮겠지만 떳떳한 한평생을 아주버님 곁에서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괜한 욕심을 부려서 거짓말이 쌓이고 쌓여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는데요. 형님도 이번 일을 통해 교훈을 얻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살지 않았으면 해요. 형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시나요? 그게 목표인지 욕심인지 한 번씩 되돌아 봐보시고요. 결과뿐만 아니라 그걸 이뤄내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걸 아셨으면 합니다. 제 형님이었던 사람처럼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시지는 않길 바랍니다. 파란만장했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정말 놀랍죠? 저도 사연 들으면서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 적이 많았는데 이런 일이 저한테 생기니까 인생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구나 싶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이런 이상한 일 생기지 않길 바라며 평화만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